감히 우리까지 속였다고요? 누리호 4차가 하늘로 솟구친 바로 그날 워싱턴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경보등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표면상으론 성공적인 위성 발사였지만 궤적과 속도를 들여다본 순간 판정은 달라졌습니다. 핵탄두만 얹지 않았을 뿐 사실상 핵전략을 완성한 첫 비핵 국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죠. 세계 최고 정보기관들이 왜 이 수준의 기술 축적을 거의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보고서 한 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단 하나의 단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단 72시간 동안 숨막히는 진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비엔나 11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UN 본부 회의장 6층. IAEA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늘 그렇듯 뒤쪽 미국 대표단 좌석 맨 끝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전략 무기만 들여다본 사람. 핵탄두 설계도, ICBM 궤적 분석, 잠수함 발사 미사일 평가 그런 것들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존 헤이든입니다. 회의장 공기는 언제나처럼 무거웠어요. 195개국 대표들이 모여 핵 확산 방지를 논의하는 자리니까요.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오늘 안건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이란 농축시설 점검 일정, 북한 핵 동결 협상 진행 상황, 우크라이나 원전 안전 문제 익숙한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7번 안건에서 손이 멈췄어요. 대한민국 핵 비보유 완전 자립국 신규 분류 제한.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핵 비보유국이면서 완전 자립? 그게 뭔 소리죠? 핵은 안 가져도 핵무 기급 기술은 다 갖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둘 다 가지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웃음에 가까웠죠.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대표 피에르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도 쇼하는군. 매년 새 용어 만들어서 주목받으려 하잖아. 작년엔 뭐였지? 아, 녹색 핵 기술이었나? 뒤에서 독일 대표 슈미트가 낮게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완전 자립이라니. 웃기는 소리야. 프랑스 원전 기술 쓰고 미국 해구산 아래 숨어서 안보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무슨 자립이래. 우리도 기술 있지만 자립국이라고 우기진 않는다고. 회의장 여기저기서 비슷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대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영국 대표는 아예 문서를 덮어버렸어요. 저도 솔직히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충실한 동맹이었어요. 보호 대상이자 관리 가능한 파트너. 1953년 휴전 이후 70년 넘게 우리가 지켜준 나라였죠.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지금도 휴전선 바로 남쪽에서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어선 맨 앞에서 우리 대신 서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 그게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요 몇 년 사이 제 책상 위로 넘어오는 보고서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세계 1위 탈환.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 방산 수출 5년 만에 10배 급증. 그리고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연속 성공. CIA 동아시아 담당국에서 올라온 평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까지 붙어 있었죠. 대한민국은 현재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 요소를 독자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6개월 내 핵탄두 시제품 제작 가능. 1년 내 실전 배치 수준 도달 추정.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도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이야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의지가 없어. 동맹이니까. 우리가 있는데 굳이 왜? 그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제 편견이기도 했고요.
그날 회의장에서 한국이 들고 나온 그 이상한 분류 요구는 제 머릿속에 딱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한국만 이런 이상한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거지? 핵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안 만들겠다고. 그게 가능해? 아니, 그게 진짜일까? 그 질문이요. 그날 이후 제 일주일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엔 몰랐어요. 아직은 단지 불편한 의심일 뿐이었으니까요. 한국 대사가 회의장으로 입장했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회색 정장에 감색 넥타이. 이름은 박진호라고 자막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의 걸음걸이와 표정을 관찰했죠. 30년간 협상 테이블 건너편 사람들을 읽어온 직업병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약소국 외교관들은 이런 회의장에 들어올 때 특유의 긴장감을 드러냅니다. 어깨가 약간 움츠러들고 시선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단상에 서기 전 한 번쯤 숨을 크게 들이마시죠. 그런데 박진호의 표정은 달랐어요. 방어적인 약소국 외교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나오는 사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카드를 다 쥐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95개국 대표들의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죠. 박진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 템포 쉬었다가 아주 또박또박한 영어로 첫 문장을 던졌어요.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당연한 말이었죠. NPT 가입국이고 IAEA 정회원이니까요. 회의장은 잠시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그 다음 문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올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호가 한 장의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기술 분류표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핵 관련 기술 요소를 독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죠. 우라늄 농축 기술, 사용 후핵 연료 재처리 공정 설계, 핵분열 연쇄 반응 시뮬레이션, 고온고압 재진 입체 설계, 그리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투발 수단까지. 이 모든 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을 핵무기 대신 우주 개발과 차세대 에너지 연구에 쓰고 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뒤쪽에서 일본 대표 사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죠. 그게 어떻게 비핵입니까? 도발입니다. 증거를 내세요, 지금 당장. 구체적인 기술 증거 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죠. 증거? 공개 회의장에서? 이건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보통은 핵개발 의혹을 받는 나라가 듣는 말이거든요. 이란이, 북한이, 시리아가 들었던 그 추궁의 언어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숨기는 게 없다는 식이었어요. 아니, 더 나아가 보여드리겠다는 자신감까지 묻어났죠. 박진호가 일본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에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증거 말씀이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무언가 신호를 보냈어요. 회의장 조명이 절반쯤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박진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 도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경남 사천. 인구 10만 명의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장면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도시의 공장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천.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천이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에 그냥 작은 군 소도시 정도로만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남단 어딘가 KF-21 전투기 공장이 하나 있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 도시 이름이 나중에 제 보고서 맨 앞 페이지 제목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게 복선이었어요. 그땐 몰랐지만요.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을 때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의자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단지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 도시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왜 굳이 도시 이름까지 밝히는 걸까? 보통은 숨기려고 하잖아요. 핵심 시설 위치 같은 건.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화면에 푸른 바다가 떴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해안선, 그 위로 우뚝 솟은 발사대가 잡혔어요. 자막이 떠올랐죠. 대한민국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4차 발사 생중계. 현재 시각 실시간 데이터. 회의장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핵 관련 기술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우주 발사체 생중계라니. 보통은 몇 달 전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준다고. 화면이 가까이 당겨지면서 하얀 로켓의 디테일이 드러났습니다. 47.2m 높이의 3단 발사체. 측면에는 태극기와 KSLV-2 누리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발사 관제센터 음성이 회의장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T-60초. 최종 점검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T-30초. 일단 엔진 점화 준비. T-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회의장이 숨을 죽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손에 쥔 펜을 놓고 화면에만 집중했습니다. 3, 2, 1 점화. 순간 발사대 아래에서 엄청난 화염이 치솟았어요. 지상 카메라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귀청을 찢을 듯한 굉음이 회의장 스피커를 통해 전해졌죠. 로켓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건물 하나가 통째로 하늘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그 느린 움직임은 보는 사람의 숨을 멎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로켓은 직선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측면 화면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떴어요. 고도, 속도, 가속도. 숫자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마하 5, 마하 10, 마하 15. 20km, 50km, 100km. 일단 분리. 화면 속에서 로켓 하단부가 깨끗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2단 점화 성공. 다시 한번 불꽃이 터졌고 로켓은 더 빠르게 치솟았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으로 자동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분석해온 전략 무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미국 미니트맨 3. 사정거리 1만 3,000km. 러시아 토폴-M. 사정거리 1만 1,000km. 중국 DF-41. 사정거리 1만 2,000km. 궤적 각도. 연소 시간. 속도 프로파일. 재진입 조건.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탄두만 없네.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대기권 경계 통과. 고도 120km. 2단 분리. 3단 점화. 화면 속 로켓은 이미 지구 곡선이 보이는 높이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마지막 단이 점화되자 속도가 다시 한번 급증했습니다. 목표 궤도 진입 성공. 위성 분리 준비. 그리고 마지막 순간 로켓 선단부가 열리면서 작은 위성이 우주 공간으로 떠나갔습니다. 위성 분리 확인. 누리호 4차 발사 완전 성공. 발사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화면 속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고 뛰어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주저앉아 울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모았죠.
하지만 비엔나 회의장은 달랐어요. 박수도 탄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긴장된 침묵만이 흘렀죠. 왜냐고요?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또 하나 늘어났다는 건 환영할 일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었으니까요. 특히 미국에게는요. 발사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단상 위 박진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약소국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쪽이 하는 제안.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를 쥔 사람의 눈빛이었죠.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그대로가 우리의 기술 수준입니다. 박진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방금 보신 로켓의 1단 탱크, 2단 동체, 페어링, 단열재, 전자신경망, 그리고 엔진 연결 구조물. 이 모든 것의 상당 부분을 한 지방 도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경남 사천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더 무겁게 말을 이었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류를 요청하는 겁니다. 핵 비보유 완전 자립국. 능력과 의지를 구분해 주십시오. 저는 그 순간 가슴보다 머리가 먼저 반응했어요. 이건 안보 문제다. 동맹이라도 봐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워싱턴으로 가는 긴급보고 라인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CIA, 백악관. 어떤 순서로 보고를 올려야 할지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하나 더 올라왔어요. 경이감. 어떻게 불과 15년 만에 여기까지 왔지? 1990년대 초 한국은 인공위성 하나 쏘려고 러시아 로켓을 빌려 썼습니다. 2009년 첫 발사는 실패했죠. 2010년 두 번째 발사도 부분 실패.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는 완전 독자 기술로 만든 로켓이 정확히 목표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고 돌아왔어요. 그 질문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거지? 그 질문이요. 저를 한국으로 보내게 만듭니다. 워싱턴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 움직였어요. 비엔나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집 문자였죠. 긴급.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및 IAEA 발언 관련 NSC 회의. 오늘 저녁 8시 워싱턴 시각. 화상 참석 필수.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정확히 8시 화상 회의 링크로 접속했죠. 화면에 하나둘씩 얼굴들이 떴어요. 국방장관 오스틴, 국무장관 블링컨, CIA 국장 번스, 합참의장 밀리, 그리고 화면 맨 위 중앙에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구석 작은 창에 전략자문 마이너스 존 헤이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앉아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무장관 블링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대체 언제부터 한국에게 이런 수준의 발사체를 허용했습니까? 이건 명백히 MTCR 위반 아닙니까?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사정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이죠. CIA 국장 번스가 두꺼운 문서를 들춰보며 대답했어요. 201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때 우주 발사체는 순수 민간 목적으로 분류해서 승인했습니다. 당시 우리 판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빨리 발전할 거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빨리? 빨리라는 게 대체 얼마나 빠른 겁니까? 국방장관 오스틴이 끼어들었어요. 2013년 나로호 성공. 그것도 러시아 1단 엔진 빌려서 겨우 올린 겁니다. 그로부터 불과 12년 만에 완전 독자 기술로 3단 발사체를 연속 성공시켰어요. 이건 정상적인 발전 속도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헤이든, 당신이 직접 봤소. 기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저건 우주 발사체입니까? 아니면 ICBM입니까? 제가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술적 프로파일만 놓고 보면 탄두만 바꾸면 즉시 전략무기로 전용 가능합니다. 3단 분리 기술, 정밀 궤도 제어, 재진입 기술. 모두 ICBM과 동일한 요소들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죠.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모든 발사는 위성 발사 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탄도 궤적이 아닙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그럼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원 군사위원회 매파 의원 코튼이 화면에 끼어들었어요. 초대받지 않은 참석자였지만 이런 회의에서 그는 늘 나타났죠. 의도? 의도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작년엔 우리 편이었던 나라가 올해 적이 되는 게 국제 정치 아닙니까? 동맹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한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배신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악역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을 단지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 우리가 허락한 만큼만 성장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오만함. 저도 솔직히 절반은 동의했어요. 동맹이 스스로 억제력을 갖는 순간 기존 질서는 흔들리니까요. 우리가 제공하던 해구산이 의미가 없어지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카드가 줄어들죠. 하지만 다른 절반은 불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의존하며 사는 동맹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코튼 의원이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동맹의 본질입니다. 상호 의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존하는 구조. 그래야 통제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토론을 멈췄어요. 좋아요. 말싸움은 나중 문제고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합시다. 헤이든. 예, 각하. 당신이 직접 가서 보시오. 서울만 보지 말고 그들이 말한 그 도시. 뭐였죠? 사천입니다, 각하. 그래, 사천. 거기도 직접 가서 확인하시오. 정말 한 지방 도시에서 저런 걸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조립만 하고 핵심 기술은 어디서 빼온 건지. 낱낱이 확인해 오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헤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이 우리를 속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놓친 건지. 그것도 판단해 오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끄고 창밖 비엔나 야경을 바라봤어요. 멀리 도나우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죠.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걸 단순한 실사 출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숨긴 걸 찾아내고 제동을 거는 역할. 그게 제가 평생 해오던 일이었고 익숙한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작은 의문이 계속 걸렸어요. 숨기려는 나라가 왜 전 세계 생중계로 자기 능력을 까발렸을까? 왜 굳이 작은 도시 이름까지 밝혔을까? 보통은 감추려고 하잖아.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그 질문들이요. 곧 한국 땅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 모든 믿음을 뿌리째 흔들게 되죠. 서울 김포공항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사천까지는 비행기로 50분. 창밖으로 산과 바다가 번갈아 지나갔어요. 작은 마을들, 논밭, 굽이치는 강. 특별할 것 없는 한국의 평범한 지방 풍경이었죠. 사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 첫인상은 실망에 가까웠어요. 여기서 정말 로켓 부품을 만든다고. 공항 자체가 작았습니다. 청사는 2층짜리 건물 하나. 주차장엔 차가 20대도 안 보였어요. 공항 밖 풍경은 더했죠. 낡은 간판들, 1990년대에 멈춰 있는 듯한 건물들, 좁은 도로. 한국 정부에서 나온 안내관이 말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입니다. 차로 15분을 달렸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공단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공장 단지가 보였죠. 하지만 외관은 여전히 평범했어요. 낡은 철제 울타리, 컨테이너 박스 같은 창고들, 군데군데 녹슨 파이프. 여기가 맞나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을 때 안내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공장 정문을 통과했어요. 보안 검색을 받고 출입증을 목에 걸었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동. 천장 높이가 20m는 좋게 넘는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거대한 원통형 탱크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1단 산화제 탱크입니다. 직경 3.3m, 높이 11m. 내부 압력 350기압까지 견딥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죠. 저는 탱크에 다가갔습니다.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어요. 용접선을 찾으려고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접은 어떻게 했죠? 마찰교 반용접입니다. 열을 최소화해서 재료 변형을 막는 기술이죠. 이 탱크 하나 만드는데 용접선만 80m가 넘습니다. 단 한 군데라도 불량이 나오면 전체를 폐기합니다. 저는 미국식 품질 체크리스트를 꺼내 들었어요. 압력 시험은 어느 수준까지 하나요? 파괴 시험 데이터도 있습니까? 엔지니어가 조용히 웃더니 더 두꺼운 내부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대회용 기준입니다. 국제 표준 150% 수준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 운영 기준은 이겁니다. 그가 펼쳐 보인 문서에는 200%, 250%라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왜 이렇게 높게 잡습니까? 우리가 겁이 많아서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이 도시 전체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사천 이름이 로켓이랑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준을 스스로 올려놓은 겁니다. 다음은 두원중공업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그냥 동네 철공소 같았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건물도 오래됐죠. 하지만 안에 들어가자 로켓 동체 구조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1단과 2단을 연결하는 구조링, 엔진을 지지하는 프레임, 급저온 연료를 견디는 특수 합금 부품들. 작업 반장이 용접 자국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선 하나 삐끗하면 발사대에서 터집니다. 그럼 이 도시 이름이 뉴스에 나가죠. 사천 로켓 폭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밤에도 이 용접선 꿈을 꿉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SNK에서는 페어링을 받습니다. 로켓 맨 위를 덮는 보호 덮개죠. 탄소 섬유 복합재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무게는 최소화하면서 강도는 최대화해야 합니다. 대기권 통과할 때 온도가 2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카프마이크로에서는 전기 신경망을 봤어요. 발사체 내부를 연결하는 수천 개의 전선과 커넥터들. 작은 부품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좌우하는 구조였죠. 커넥터 하나가 불량이면 로켓이 길을 잃습니다. 최악의 경우 통제권을 상실하죠. GV 엔지니어링에서는 단열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영하 200도 극저온과 영상 2000도 고온을 오가는 극한 환경 테스트. 챔버 안에서 하얀 단열재 조각들이 타지도 깨지지도 않고 버티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쉽게 흉내 못 낸다. 저녁 사천시청 회의실에서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어요. 시 공무원이 도시 계획 지도를 펼쳤습니다. 색색의 표시들이 빼곡했죠.
우리는 2024년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까지 모든 걸 한 도시 안에서 완결하는 우주항공복합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도 이미 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이 도시에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떠보는 투로 물었어요. 군사적 고려도 있습니까? 공무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사든 민간이든 어차피 같은 기술을 씁니다. 다만 우리는 이 기술을 먼저 경제와 우주 개발에 쓰겠다는 겁니다. 순서의 문제죠. 순서? 네.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의 순서 말입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워싱턴에서 들었던 거친 말들이 사천 공장 바닥 위에서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통제 안 되면 위험하다. 동맹도 한계를 넘으면 안 된다. 이건 배신일 수도 있다. 그런 악역들의 문장들이 여기 사람들의 얼굴과 함께 떠올리니 점점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정만으로 안보 위험을 지울 수는 없어. 지방 공장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전략무기 전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게 제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어선도 얼마 안 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 저는 울산과 대전을 들렀습니다. 울산 원자력연구소,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두 곳 모두에서 똑같은 문장을 들었어요.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합니다. 울산 한국수력원자력연구센터.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석 연구원이 저를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두꺼운 납 차폐병 너머로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원격 조작 시스템이었죠. 이게 파이로 프로세싱입니다. 사용 후행 연료에서 우라늄과 초우라늄 원소를 분리하는 기술이죠. 플루토늄도 분리할 수 있나요? 제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연구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러 그 공정을 빼놨습니다. 왜죠? 플루토늄만 순수하게 빼내면 그 순간 무기와 위험이 확 커집니다. 그래서 아예 그 길은 안 가는 겁니다. 우리를 의심하는 나라들이 많아서요. IAEA 사찰단도 매년 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대버리는 거죠.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는 IAEA와 실시간 공유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려는 순간 우리는 끝입니다. 그의 눈빛이 제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믿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러니 직접 확인하라는 눈빛이었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슈퍼컴퓨팅 센터. 거대한 서버룸에 들어섰을 때 낮게 울리는 팬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서버렉, 깜빡이는 LED 불빛들. 40대 초반의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우리 5호기 누리온입니다. 연산 성능 25페타플롭스. 세계 50위권 수준이죠. 여기서 뭘 계산하죠? 기후 예측, 신약 개발, 우주 궤도 계산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핵폭발 시뮬레이션도 합니다. 제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실제 핵실험 없이 컴퓨터로 핵폭발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모두 하는 거죠.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핵무기 설계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국제 학술지에 다 발표하고 외국 연구자들과도 협력합니다. 숨기면 무조건 의심받으니까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의심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20층 방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을 따라 빛나는 다리들, 남산타워의 붉은 불빛,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헤이든 대통령께서 직접 물으십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인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 맴돌던 문장들이 떠올랐어요. 사천시청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소박한 문장. 우린 작아서요. 그래서 더 멀리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안 맞으니까요. 울산연구원의 눈빛. 숨기면 무조건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는 겁니다. 대전연구원의 한숨. 우리가 원하는 건 의심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천 공장에서 봤던 그 용접공의 얼굴. 이 선 하나 삐끗하면 이 도시 이름이 로켓이랑 같이 떨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은 겁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부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걸 못 본 겁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동맹을 영원한 보호 대상으로만 봤으니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힘을 무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쓰고 있어요. 그게 진짜 놀라운 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 순간이 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동맹을 관리 대상으로 보던 시선에서 스스로 서 있는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 입에서 한 단어가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어요. 대단하네. 존경. 그 단어를 동맹에게 쓰게 될 줄은 30년 전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엔 그 단어밖에 없었어요. 사천의 공장들, 울산의 연구소, 대전의 슈퍼컴퓨터,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지 않겠다. 그 문장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나라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았죠.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선택이니까요. 저는 예전에 다른 나라들을 많이 다녔어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북한. 핵 의혹을 받는 나라들을 조사하는 게 제 주 업무였으니까요. 그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험장을 감추고 시설을 위장하고 위성 사진에 속이려고 가짜 건물까지 세우던 곳들이었죠. 핵실험을 해놓고도 지진이었다. 터널 공사 중 사고였다라고 버티던 정권들. 저는 그런 곳들의 패턴을 외우다시피 했어요. 첫째, 항상 밤에 움직입니다. 위성 적외선 감지를 피하려고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만 물자를 이동시키죠. 둘째, 언론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외국 기자는 물론이고 자국 기자도 접근 못하게 막아요. 셋째, 외국인 방문자에게는 겉껍질만 보여줍니다. 깨끗하게 꾸며놓은 모델 시설, 웃는 얼굴의 배우 같은 직원들, 미리 준비된 답변들. 그게 숨기는 나라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본 건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사천의 한 작은 공장 벽면에 A사 용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단 연소 시험 실패 마이너스 산화제 누출. 2022년 7월 용접부 균열 발견 마이너스 전량 폐기. 2023년 1월 전기 신호 끊김 마이너스 커넥터 재설계. 실패 기록들이었어요.
숨기지 않고 벽에 붙여놓은 거죠. 저는 작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건 보통 숨기지 않나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작업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숨기면 또 터집니다. 여긴 좁아요. 다 알아요. 어차피 회사 사람들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알고 가족들도 압니다. 그냥 처음부터 까놓고 고치는 게 편해요. 동네 사람들도 안다고요? 네. 여기 일하는 사람들 절반이 사천 토박이거든요. 퇴근하면 동네 슈퍼에서 만나고 애들 학교도 갔고. 뭘 숨깁니까? 차라리 잘하는 게 낫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울렸어요. 숨길 수 없으니까 투명해진 거구나. 이란의 어느 지하시설에서는 입구부터 카메라를 압수당했습니다. 북한의 영변에서는 정해진 동선 1m만 벗어나도 경비병이 총을 들이댔죠. 파키스탄의 카우타에서는 시설 반경 10km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였어요. 그런데 사천에서는 공장 바닥에 앉아서 용접 불꽃을 30cm 앞에서 찍어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비엔나 회의장에서 박진호 대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오늘 보신 장면의 상당 부분은 사천에서 왔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이 잘못 가는 날이 있다면 그 도시 이름부터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는 정치적 수사로 들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천의 공장들, 사람들의 얼굴들, 우리가 직접 본 데이터들을 떠올리다 보니 그게 그냥 빈말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숨기는 나라와 일부러 보여주는 나라.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의 방향이 다릅니다. 숨기는 나라의 위험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공포. 보여주는 나라의 위험은 사실 위험이라고 부르기 애매합니다. 모든 걸 보여주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오히려 압박에 가깝죠. 우리는 이만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 한다. 그러니 우리를 존중하라는 압박. 사천은 작은 도시입니다. 서울 강남구보다 인구가 적어요. 하지만 그 작은 도시가 선택한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능력은 숨기지 않는다. 대신 사용은 스스로 묶어둔다. KAI 공장 마지막 날, 저는 젊은 엔지니어 한 명과 커피를 마셨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사천으로 내려왔다고 했죠. 왜 서울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공장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제가 만든 부품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싶어서요. 서울에선 PPT만 만들잖아요. 여긴 진짜가 있어요. 가족들은 뭐래요? 사천은 좀 외지잖아요. 처음엔 반대했죠. 근데 작년에 누리호 쏘는 거 생중계로 보여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왜요? 아버지 세대는 못 해본 걸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게 자랑스럽다고.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이요. 제가 이란에서도 북한에서도 파키스탄에서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의심도 감시당하는 느낌도 없는 그냥 자기 일이 자랑스러운 사람의 눈빛. 그게 숨기는 나라와 보여주는 나라의 차이였어요. 저는 나 같은 군인 출신에게 이런 방식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진 힘을 끝까지 쓰는 쪽에 익숙하니까요. 힘이 있으면 써라. 안 쓰면 손해다. 그게 우리가 배운 전략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힘이 있지만 쓰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강하다. 그 역설이요. 제 머릿속에 오래, 아주 오래 남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14시간.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초안에는 이런 문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예상보다 빠른 전략무기 수준 기술 확보. 동맹이지만 잠재적 위험 요소 존재.
기술 이전 경로 추가 조사 필요. 강한 통제 조치 권고. 평생 써온 방식이었습니다.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경고하고 통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사천에서 봤던 얼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용접 불꽃 옆에서 땀을 닦던 40대 기술자. 벽에 붙은 실패 기록을 가리키며 웃던 작업반장. 슈퍼컴퓨터 앞에서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설명하던 연구원. 원전 제어실에서 계기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운영요원. 그리고 비엔나 단상에서 능력과 의지를 구분해달라고 말하던 박진호 대사. 그 사람들을 위협이라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의 기술을 완성했다. 농축, 재처리, 시뮬레이션, 재진입, 투발수단 등 모든 요소 기술을 독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힘을 무기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우주 발사체, 차세대 원자력, 수소 에너지, 양자 컴퓨팅. 모두 핵무기 기술과 직결되지만 한국은 이를 플랫폼 기술과 산업 인프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기존 핵억제 이론이 가정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다. 잠재적 억제력 레이턴트 디터런스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실제 핵무기는 없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 자체가 억제력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능력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동시에 NPT 체제 안에 머무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신뢰를 높이는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3만 피트 상공, 구름 위의 세상. 저는 계속 썼습니다. 우리는 이 모델을 단순히 위험 요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동맹 구조의 새로운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다. 스스로 서는 동맹으로 전환했다.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가?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갖춘 동맹이 훨씬 더 안정적인 파트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사천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방문한 경남 사천시는 지도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도시다. 인구 10만. 서울에서 비행기로 50분. 하지만 이 도시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누리호 1단 탱크, 2단 동체, 페어링, 단열재, 전자 제어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이 도시의 50여 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졌다. KAI, 두원, SNK, 카프마이크로, GV 엔지니어링. 이름도 낯선 회사들이 세계 7대 우주강국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미국이 한때 우리가 지켜준다고 믿었던 나라의 핵심은 이제 이런 작은 도시들에 있다. 우리가 그들을 키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우리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배신인가? 아니다. 이것이 성숙한 동맹의 모습이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비행기는 이미 미국 상공에 들어와 있었어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이 모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헤이든 한 줄로 요약해 보시오. 한국은 우리를 속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신 자기 살 길을 찾은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우리가 속았다고 느끼는 건 그 나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맹을 영원한 보호 대상으로만 본 우리 눈이 현실을 못 본 겁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70년 전 그 나라를 보고 있었던 거죠.
국방장관 오스틴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첫째, 한국의 기술 자립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봐야 합니다. 둘째, 통제 중심의 동맹에서 상호 존중 기반의 동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사천 같은 작은 도시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가 진짜 힘의 원천이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젊은 육군 대위 한 명이 저를 붙잡았어요. 장군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아시오. 한국 같은 모델이 정말 가능합니까? 힘을 갖고도 안 쓰는 게요. 역사상 그런 나라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천에서 찍어온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로켓 탱크 위에 기대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젊은 기술자들. 점심시간이었는지 도시락을 먹으며 웃고 있었죠. 적어도 지금은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그 선택이 계속 가능하도록 동맹을 관리가 아니라 존중으로 대하는 거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쓰게 될 모든 보고서, 모든 강의, 모든 책에 반드시 사천이라는 도시 이름을 넣겠다고. 왜냐고요? 제 세대가 남긴 가장 큰 실수 하나를 인정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지켜준다고 믿었던 나라가 실제로는 우리보다 먼저 절제의 가치를 배운 나라였다는 사실. 힘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힘이라는 것. 그 진리를 저는 70이 넘어서야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배웠습니다. 2년 뒤 저는 은퇴했어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사천-세계가 몰랐던 한국의 심장. 책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는 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서 있던 쪽이 우리였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안다. 그게 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과였죠. 30년간 잘못 본 것에 대한.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